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요, 장 막판에 기관 수급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동향부터 확인할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66% 오르면서 2,45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역시 오르고 있네요. 0.65% 오르면서 871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네, 매매 동향 보시면 역시나 지금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기관이 방금 좀 방향을 틀은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해외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윤진 멘토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부쩍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정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항상 함께라면 즐거우시죠? 네. 언제나 즐겁습니다. 아침에 이제 저녁에 방송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살짝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이 방송이 워낙 콘텐츠가 좀 중국도 얘기하고 뭐 코인도 얘기하고 이렇게 콘텐츠가 다양해가지고 그냥 해외 선물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좀 재밌는 타임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 이슈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해외 선물 시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1.44% 오르면서 6,570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1% 넘게 올랐네요. 2,637선으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9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골드는 지금 0.03% 소폭 하락하면서 1,329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볼게요. 0.82% 오르면서 6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이슈는요. 최근 EU 등 서방 국가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추방 대열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EU 측에 빈축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불을 당겼던 비유량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채권 발행이 미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다뤄보기 이전에 이제 오늘장이죠. 미국이 휴장을 하고 그래서 전거래를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간략하게 좀 시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좀 증시 기준으로 많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기존에 제가 신세계 그저께 나오면서 이제 2600선에 대해서 지지 포인트를 좀 관찰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600선에 대해서 그렇게 강반등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약반등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일이 없는 날이죠. 그래서 뭐 트레이딩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국내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혼조세가 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해주고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선물로. 그래서 국내장은 살짝 혼조세가 좀 예시가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어제장 기준으로는 약반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 강보합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은 차차 저희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 휴장의 영향으로 그 국내 증시 동향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에 그 4일이었죠. 예, 이제 러시아 스파이가 이제 기존에 이중 간첩 하셨던 분을 이제 딸과 같이 암살하려는 그 독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좀 화학가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암살을 사건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 배후에 러시아로 다시 또 지목이 되면서 러시아밖에 할 국가가 없다. 지금 러시아밖에 이렇게는 할 단체가 없다. 왜냐? 러시아를 배신하고 지금 돌아선 스파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워낙 스파이나 이런 거에 좀 예민합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을 내세우고 지금 23명의 외국인을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EU 국가들까지도 같이 여기에 반발을 맞춰서 150명 정도를 총 지금 외교관들을 다 러시아로 다시 다 추방시킨 상태였죠. 근데 이 대열의 이제 EU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가 이제 참여를 안 했어요. 사실 이제 하반기에 의장국으로 올라가는 국가인데 그런 국가가 지금 참여를 안 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최근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하반기 의장국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EU 체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핵심 국가죠. 핵심 국가인데 문제는 지리상으로 이제 러시아랑 가깝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사실 50% 이상의 천연가스를 다 공급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랑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근데 정말로 정책적으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하반기에 EU 의장국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대열에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천연가스 그 50% 의존량 부분이 사실 예민한 부분인데 러시아가 과거에도 그러고 이제 동맹국들 혹은 이제 주변국들한테 본인의 정책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공급,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잠궈버리고 이제 협상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상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협상 테이블에 딱 앉혀놓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스트리아는 사실 어떤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 마이너스고요. 그런 것 플러스 이제 EU 의장국으로 올라감으로써 러시아랑 관계를 추가적으로 터놔서 의장국으로서 이제 양쪽의 다리의 힘을 다 끌어서 경제력을 좀 더 갖추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좀 난감할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사건에서 사실상 국가별로 좀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모멘텀을 추진했을 경우에 일단 실익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EU 입장에서 뭐 이런 건 하나 가지고 지금 오스트리아를 뭐 퇴출시키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좀 행보를 그 국제 시세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선진국 대열에 좀 참여를 하면서 발언들을 ECB에 대한 정책, 경제 정책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제 의장국으로서의 힘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 이제 ECB 그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로서 ECB의 발언을 하는 그 영향력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하반기에 좀 더 강한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랑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EU 쪽으로 해제를 시키겠다. 경제 제재가 과거에 이제 크림반도권 사건 이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해제시키겠다라는 사인까지 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실익을 좀 챙길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급등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뉴스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2008년 때 경제 위기를 핵심적으로 만들어냈던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었죠. 네, 사실 이 부채 채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부채 채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걸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들의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출이 2배가량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 대비 상반기에서 2배가량 급증을 했다라는 이슈 부분인데 이게 뭐 과거 2008년 뭐 경제위기 때만큼 모멘텀이 커진 건 아니에요. 리스크가 커진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최근 사태에서 이 모멘텀이 커짐과 동시에 ECB 측에서 경제 완화를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처럼 파생 상품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레버리지 규제 완화 방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량도 늘어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생 상품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2008년과 같은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핵심 뉴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이 부분이 좀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멘토님께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늠해보고 계신 거죠? 아니요. 부정적인 방향성을 가늠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 이슈가 한번 딱 제시된다 그래서 당장 뭐 1, 2년 내에 경제 붕괴가 일어나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예전보다 금융 패턴이 좀 빨라지긴 했어요. 금융 패턴이 빨라지긴 했지만 과거에 이 2008년 경제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린스펀 의장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벤버냉키 의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연준 쪽에서 끊임없이 금융규제 완화와 끊임없는 내부에서의 로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압축이 되다 보니까 누적돼서 거의 한 10년가량의 효과 이후로 리스크가 터졌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상태가 그 전천을 밟고 있다. 다시 그 수순을 밟고 있다. 과거에 이제 옐런 의장 때까지만 해도 이런 리스크 부분들을 다 없애고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번 파월 의장으로 바뀌면서 금융규제 완화, 즉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모멘텀을 맞춰주고 있다. 그런 모멘텀 때문에 근데 실질 경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증가를 하고 있으면은 다시 경제위기 때 했던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금융기업들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최근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이자가 높으면은 당장 기업을 운영하시더라도 기업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안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뭐 올해만 해도 3회가량이 더 남아있는데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매출이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일단 금리를 높여서 그리고 이 대출 채권들을 최대한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리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은요? 네,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은 시대의 갈림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갈림길이다. 지금 상황이 좀 갈림길에 놓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핵심 이슈 말고도 최근에 이제 미중 사태가 좀 핵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런 미중 사태를 좀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이기는 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대 글로벌 양국이죠. 양국끼리도 지금 다툼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플러스 EU 내부나 방금 말씀드렸던 EU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내분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EU랑 미국 간에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래서 굉장히 경제 무역적으로도 리스크가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부 재정 상태, 재정 상태에서 슬슬 필요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악재들이 쌓이고 트럼프 재정도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내부적 재정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 결국에는 피해 국가 하나가 좀 리스크가 확 터지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좀 메이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시대의 갈림길이다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가이드를 가지고 오늘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좀 포커스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물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사실 오일이신데 일단 오늘은 휴장이에요. 오늘은 휴장이다 보니까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좀 좋았던 부분이 베이커 굴착 장비수가 원래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데 어제 새벽에 나왔어요.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오늘이죠. 네, 새벽 2시에 이미 발표가 됐고요.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시추공수가 804개까지 돌아가다가 갑자기 지금 796개까지 떨어져서 지금 8개가량의 감소가 들어갔죠. 근데 기존의 모멘텀과 좀 비교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압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번 주에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가 나왔을 때 800개 이상은 못 올라갈 거다. 시추공수가 800개 이상 증가를 못할 거다라는 모멘텀에서 갑자기 증가가 나왔어요. 증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항상 좀 저희가 밀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이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가 꾸준한 추세를 타고 있을 때, 꾸준하게 계속 증가세가 나온다. 혹은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온다. 이럴 때 베이커즈 방향 기준으로 이제 베팅을 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증가하던 패턴이었어요.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가. 그래서
월요일 기준에서 수요일까지 떨어지는 매도 모멘텀의 장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매도 모멘텀을 쭉 길게 장기로 한 2, 3일 정도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저께죠. 예, 그저께 이제 저희 생방송 신세계 하는 중에 저희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원유 재고 발표 수치 자체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만드는 건 맞아요. 예. 근데 모멘텀을 만드는 건 맞는데 문제는 베이커 굴착장 지수가 바로 다음 날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부활절 때문에. 예. 그 친구들도 이제 퇴근하기 전에 미리 관련 보고들을 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발표가 바로 하루 앞두고선 원유 재고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입수가 가능한 자료예요. 예. 한 일주일 전부터 사전 입수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1, 2일 전부터는 사전 입수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왜냐? 일단 시추모스가 돌아가는 거는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누군가 관찰이 가능합니다. 예.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집계해서 데이터화할 뿐 미리 기관들은 얼마든지 사전 입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가 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하방 모멘텀을 탔죠. 예, 그리고 원유 재고도 실질적으로 재고량이 증가하는 쪽으로 발표가 나왔고, 근데 증가 쪽으로 발표가 나와서 쭉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 원유 재고 발표권이 지나고 나서 발표권의 이 추세 모멘텀이 지나고 나서 바로 급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이유가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가 공격적으로 8개가량 감소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800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멘텀을 보실 때 일단 핵심 생산량 최근의 변화에서 포커스하셔야 될 부분은 언제나 셰일입니다. 셰일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죠. 오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셰일이 감소한 만큼 수요 자체는 상대적으로 공급량 대비 높은 상태죠. 퍼센티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쯤 부분에는 그냥 횡보장으로 이제 청산 다 끝내고 마무리를 지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오일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이 베이커 휴즈 장비 수를 좀 봐야겠죠? 네,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는 언제나 이제 셰일의 기본적인 생산량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오일 공급량을 중요시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멘토님은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도 함께 해주실 거고요. 저희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재미있는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또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금요일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는 분이죠. 정재호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뵀는데요. 항상 너무 멋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 멘토님과 이슈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떤 이슈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에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중국이 추진 중인 신실크로드 전략 1대1로에 홍콩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입니다. 네, 정재호 멘토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금주 월요일 상하이 에너지 거래소에서는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되었죠. 예. 정부가 장작 25년을 준비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거래를 허용하는 중국 내 최초의 원자재 파생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은 2017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달러화만으로 거래되어 이루어졌던 원유 시장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결국 글로벌 무역의 위안화 거래를 장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이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 시작이 지금 한창 이슈인 이 무역 분쟁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무역 전쟁이라고보다도 이거를 뭐라 그럴까? 결국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으로 보이겠지만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달러와 위안화의 화폐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무슨 얘기냐면 5.12 위안화 시세를 열어서 미국 5.1달러의 지배력을 흔들고 위안화 위상을 높이겠다는 큰 뜻을 품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겠죠.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봄이 오면은요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이미 2017년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약간 전 세계 우량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생기겠죠. 이때 이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소외받았던 원자재 지수가 상향 반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의 변곡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중국 정부는 원유 선물 거래가 자리를 잡으면 향후에는 이제 원자재, 구리 등 다른 원자재에도 외국인 투자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위안화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좀 못 믿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자기의 힘을 좀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관련한 뉴스네요. 네, 1대1로. 1대1로는 실크로드의 그 복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에서 이제 대륙을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그런 것과 이제 중국 하단부에 있는 그 항구들을 공사하는 이 큰 그 아주 공사인데 이 홍콩을 중점을 두는 이 분야의 금융과 투자, 홍콩에서는 고속도로, 철도 이런 지역 간 경제무역 교류의 협력 활성화에 힘쓰고 광동과 홍콩 마카오 등의 대도시의 발전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특히 홍콩 플랫폼과 공동 협업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1대1로에 필요한 자금을 공모, 사모, 협조용자 채권 등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1대1로의 공사에 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1대1로 프로젝트에 이 홍콩 자치구의 협력이 왜 중요한가요? 네, 중국은 중국 내륙에서 가장 먼저 자본시장을 개방한 곳이잖아요. 네. 이게 영국 영입 때 아시아의 금융 허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자치구보다도 자금력이 홍콩이 크고 그래서 참여 의사는 2015년 시작한 1대1로 프로젝트가 더욱 확철을 가하라고 전망되고요. 기사에서 언급된 저는 지금 마련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1대1로 프로젝트가 자금이 어려움 때문에 중단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있도록 할 것이며 결국 자금이 1대1로에 공급하는 참여 기업이 이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잘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가이드를 주실 겁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변동성 시장에서 역시 이 성장성 종목들이 이제 배당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많은 주가들이 그동안 상승했던 것, 네. 깜깜이 상태에서 갔잖아요.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 간 것은 그게 진짜 시세거든요. 깜깜이 상태에서 가고 실적이 발표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조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변동성 시장에서 배당 가치에 주목하라. 이제 발표 나오고 나면 배당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네. 배당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변동성 시장에서 배당 가치주에 주목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고점이다라고 보시고 계신 건가요? 주가는 항상 봄에 조정이 들어가서 여름까지 조정을 하고 가을에 실적이
반기 실적을 보면서 또 재차 상승하는 거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 미국장이나 전 세계 시장들이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예, 성장,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이게 이제 주가에 대해 반영되지 않았나. 2017년 실적을 보고 갔던 것들이 봄까지 실적 발표 이전까지 상승했던 것들이 실적을 발표 나오면서 이 조정에 진입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탄탄한 가치 배당주들의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종목 선정한 것은 창해에 있는 그 중국 중차라고 601766인데요. 1대1로 사업에 그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결국 지금 중국의 고속 전철이 굉장히 그 속도도 내고 성능이 좋잖아요. 그것에 영향이 있는 종목인데, 투자 의견은 일단은 12위안 근처 매수가를 보고요. 손절가는 9위안 정도, 목표가는 22위안 정도 보겠습니다. 이 동사는 중국 철도 관련 장비 선두주자입니다. 철도 고속열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제품 수출에서 기술 수출로 변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철도 장비 기업은 1대1로 건설 프로젝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그 자기 잡은 이익률이죠. ROE가 꾸준히 유지하게 되고 있고 9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다는 건 중국 기업이 9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위 그다음에 이제 상위 보유 기간이 포트폴리오 지분 확대 이게 뭐냐면 좋은 펀드들이 많이 좀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과 2019년 영업 성장과 현금으로 개선이 전망되므로 매수에 대한 그 관심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매수 포인트는 너무 한 번에 이걸 많이 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어차피 이제 조정 구간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장대 음선 나올 때 그럴 때 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초량만 접근해 보시고 다음 조정 기간에 다시 관점을 가지면서 여름까지 나눠 사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멘토님, 지금 중국 중차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포인트에 놓여 있는지 좀 해석 부탁드릴게요. 이 동사가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차 같은 것은 그건 부품도 중요하지만 또 시스템이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철도 고속열차의 그 부품과 시스템 이쪽이 굉장히 그 앞서가는 회사로서 2015년에 그 고점을 치고요. 이게 차트도 한번 봐야 되는데 2015년 그 중소형주 랠리에 큰 시세를 한번 내고 지금까지 조정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주식을 살 때 보면 2017년 연초까지 굉장히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 쪽에 많은데 지금 우리 투자가들이 그쪽에 신경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늘 이격이 많이 나고 시세가 많이 나면 조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 중차 같은 것은 조정을 잘 받아서 오히려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늘 보면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쪽, 외로운 쪽에 그 주가가 싸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높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주가는 높아지는데 결국 차트가 말하죠. 차트는 무언이지만 사람들이 심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비인기주를 사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대1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주식을 주셨잖아요. 네, 1대1로 프로젝트 지금 철도 기업이 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1대1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철도 관련한 회사들이 왜 수혜를 보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도로를 많이 기차 이제 고속철도를 많이 뚫잖아요. 네. 중국은 보면요, 우리처럼 뭐 지하를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밭 위로 그냥 이게 그 교량처럼 세워가지고 그 위로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속철도 그 건설이 우리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그 고속철도가 그 넓은 중국에서 실크로드 저 유럽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차를 많이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부품이 쏟아질 거다. 그래서 수혜를 볼 종목이다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멘토님의 중국 중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멘토님. 네. 항상 이제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항상 이제 하얀색 옷을 입으시잖아요. 네. 굳이 하얀색 옷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새 봄이 왔잖아요. 봄이 하얗게 피는 꽃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하얗게 만개했어요.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봄이 빨리 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목련꽃이 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좀 지우려고, 원래 저는 빨간색도 잘 입습니다. 이 강세 마인드를 가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시장을 바라보잖아요. 지금은 흰색이라는 것은 조금 중립이다 이런 색입니다. 조금 이따 장이 더 강해지면 빨간색으로 갈아입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맡아주시고 있는 만큼 좀 중국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종종 중국에도 좀 놀러 가시고 하시는 거죠? 예, 가끔 가보는데요. 중국은 역시 거대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중국 주식을 좀 투자를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국 주식이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좀 재무제표를 조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투명성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투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에 두 가지 거장들이 있는데 워런 버핏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손정희 스타일이 있거든요. 손정희는 알리바마에 투자했지만 같이 만난 버핏은 알리바마의 마윈을 만났지만 투자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 투자 방법이 바로 무엇이 다르냐면 많은 사람들이 손정희 책을 많이 읽어요. 버핏 책이 책방에는 너무 주택이 많은데 버핏 책이 읽고 돈을 번 사람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에게 맞는 방법은 손정희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정희의 방법은 종목을 많이 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장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종목 분산을 잘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국에 지금 성장성 높은 거는 이제 상해 시장도 그렇지만 신천 시장, 거기는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잖아요. 그쪽에 투자하려면 아무래도 멋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신 성장성이 강한 종목은 가끔 문 닫잖아요. 문 닫는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산을 함으로써 성공하는 3개의 종목이 7개의 종목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률을 믿어야 돼요. 확률은 주식 투자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보험입니다. 그래서 확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특히 중국은 아직 선진국에 깊숙이 진입하지 못했고 기업들이 아직 투명하지 못합니다. 금제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특정한 종목에 푹 빠져가지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있죠.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성장주에 결혼하지 마라. 예. 그러나 분산 투자를 툭툭 던져놓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크게 성장해서 돌아오는 종목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이 7, 8개 실패한 종목을 다 커버하고도 먹죠. 예를 들어서 손정희가 200억 투자해서 30조를 거둔 것처럼 여러분 조지 소로스도 10종목 투자하면 7종목은 틀린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죠? 여러분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투자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치고 올인해가지고 나중에 다 큰 상처를 입는 거니까 분산 투자를 성장성 투자에 할 때는 분산을 기본으로 하자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꼭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정재우 멘토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윤진 멘토님이 계속해서 옆에 계셨는데요. 네.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죠? 아니, 마지막에 뭐 괜찮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런 거 들으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인도 계속해서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시세입니다. 비트코인이 0.32% 살짝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퀀텀, 리플, 네오, 스텔라룸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이 별로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래량 순위 한번 살펴볼게요. 스톰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위로 올라온 부분이 눈에 띕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9시 시세의 기준이었고요. 혹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자꾸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 뭐 스톰 같은 경우는 최근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오스나 이런 친구들보다 좀 더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오스가 지금 3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에 밀렸죠. 네. 이 모습을 보실 때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거래량이 옮기는 부분들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본격적으로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사업 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최근 거래소 2곳이 폐쇄를 결정해서 총 5곳의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코인 이슈는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서 1,000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액의 규모가 큰 만큼 피해자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뉴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실 좀 가상화폐 거래 금액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거래소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소들이 저번에 그 5천억 원 해킹 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TA를 입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자료로는 이제 완전히 세탁이 끝났다. 세탁이 끝났다까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거래소들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이제 일본의 금융청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전부 다 제대로 신고부터 모든 그 보안 절차까지 전부 다 승인을 거치고 다시 거래를 이어가라라는 부분의 모멘텀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을 갖출 수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나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수들이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될까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좀 추가적으로도 좀 폐쇄할 가능성이 이어질까요? 네, 이달에 업무 개선 명령을 이제 2군데 거래소들이 받았었는데, 일단 이 업무 개선 거래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력을 갖춰라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도 이제 저번에 몇 번 해킹 사례들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위에 랭킹된 이제 업비트나 이번에 또 뭐 한국금융IT랑 개선돼서 나오는 뭐 빗선 프로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보안 기술을 그래도 좀 갖췄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포지션이 잡히고 있는 만큼 이제 중소거래소들은 사실상 이 보안 기술을 못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를 했을 때 진짜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원래 사실 시장 경쟁상 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워낙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스타트를 많이 했던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그 거르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좀 거래금 기준으로 해서 세계 거래소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전일장 기준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그 비트플라이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트플라이어가 이제 일본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바이낸스 그리고 후오비 그다음에 뭐 좀 눈에 띄는 게 OKX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이렇게 해서 5개 기업이 좀 상위 랭킹이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1위인 비트플라이어는 뭐 일본 기업이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홍콩 기업들이 많아요. 홍콩 기업들이 좀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업비트가 1위였어요. 국내 업비트가 1위였는데 업비트 거래량이 좀 국내에서 조조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홍콩 거래소들이 많이 좀 다시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홍콩 거래소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OKX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랑 또 제휴를 맺기를 스타트를 했죠.
홍콩 거래소가 지금 계속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는데 앞으로 좀 대세가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근데 거래량 비중을 좀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비중을 보시면 사실 이제 일본 엔화 거래가 55%가량으로 최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US 달러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중국 거래량들이 1위를 차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은, 중국 거래소가 아니라 아까 다 홍콩 거래소였죠. 중국 자체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제재 그리고 채굴에 대한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상으로 중국 위안화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다 거래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엔화나 유로, 미국 달러로 다시 돌려서 우회해서 홍콩으로 거래하는 방식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선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큰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일단 기존에는 제일 큰 시장이 맞고요. 제일 큰 시장이 맞고 거래 금액 단위로 봤을 때 제일 큰 시장이 맞고 일본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출발을 했고 그리고 에이다 같은 기업들도 일본에 지금 위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글로벌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술력 부분 파트로는 1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장 기준으로 이런 제재들이 들어오면 중소기업들은 다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메이저 기업들 중심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이버의 라인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사실 이제 핵심 SNS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카카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OKEX랑 제휴를 해서 국내에서도 거래소를 오픈하고 일본에서도 오픈을 하려고 지금 라인 파이낸스라는 이제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 5월 정도면은 제대로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들이 런칭이 되면은 일단 네이버는 자금력도 풍부하고 DB에 있어서도 충분히 DB를 풀로 가지고 있는 만큼 카카오보다 더 빠른 성장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네이버의 주가도 좀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 평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거래소의 춘추 전국 시대다. 거래소의 춘추 전국 시대. 네.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스러웠던 시기만큼 사실상 현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죠. 네. 이 시기가 사실 뭐 중국에 해당됐던 이슈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사회가 된 만큼 글로벌 안에서 이제 메이저가 되는 국가들이 어디냐. 이게 좀 싸움이 좀 탁해 되는데, 사실 이제 홍콩, 그죠. 중국에서는 사실 모든 거래소들이 결국에는 이제 금융이 가장 열려있는 홍콩 쪽으로 몰리게 됐고, 일본은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생각 외로 미국이 보안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이런 친구들이 클 수가 없도록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 기업들이 원래 거래소를 오픈했다면은 사실 세계를 장악했을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거래소 오픈했으면은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심지어 광고까지도 못 올리고 있는 만큼, 광고까지도 못 올리고 있는 만큼 오히려 생각했던 외의 기업들이 더 치고 올라와서 암호화폐 시장의 메이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중국이 이제 이 거래 금액에서 사실상 눈에 안 띄고 있는데 뒤에서 지금 관련 보안 기술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들에 대한 특허가 전 세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만 않았지 중국에서 채굴량도 거의 전 세계 공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채굴량 그리고 플러스 이제 어떤 특허적인 기술 그리고 거래소는 홍콩에 몰려있지만 그 자금들은 결국엔 돌아서라도 다시 홍콩으로 또 들어온다라는 거. 이런 모습을 볼 때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한중일의 싸움에서 결국 또 메이저가 또 하나 탄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이드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해주실 건데요. 역시 우리 멘토님께서는 기술적 분석의 대가시잖아요. 네. 네, 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비트코인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그어드리는 선들의 색깔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색깔을 막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좀 포커스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최근 장에 이제 추세선들을 만들면서 쭉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원래 미국의 S&P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선들을 타고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상의 거래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참여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이 시스템 트레이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지금의 이 비트코인 해외 선물장을 보시면은 정말로 그냥 깔끔하게 추세선을 타고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주식이나 혹은 뭐 해외 선물을 배울 때 기초적으로 처음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철저하게 수동거래자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번에 FOMC 이후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하게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수요일장에 말씀을 드릴 때 추세선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기존의 7,700선 지지에서 한번 살짝 지지를 받았지만 다시 회귀할 경우에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정말로 깔끔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정말 강추세를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7,000달러 선까지 또 내려가고 있고요. 저 국내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지금 750만 원 정도까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차트 거래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성 거래 비중이 수동 거래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차트성 거래 비중을 좀 높여서 해외 선물 기준의 리딩을 먼저 좀 하시고 다시 국내장으로 넘어오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일단 뭐 매수 포인트 같은 거는 저희는 7,000선보다 한참 아래에서 드렸다는 점 참고로 드릴 테니까 저희 톡스타방 넘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포커스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아니고 네. 통화상 거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화상 거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업비트에서 거래하실 때 뭐 원화거래 기준으로 많이 좀 거래를 하시는데 네. 이제 통화상 거래라는 게 사실 BTC, 이더리움 그다음에 USDT 테더죠. 네, 테더 같은 경우에 이 통화상 거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 통화상 거래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의미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을 산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이 올라갔을 때 차익을 거두고 뭐 떨어지면 손절을 내보내고 이렇게 거래를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BTC나 ETH, 이더리움 시장이죠. 이런 시장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이 변화에 있어서 BTC에 대한 환율 기준으로 상대적인 환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통화상의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은 비트코인 시장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하락장일 때 상대적으로 하락폭을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장도 떨어지고 있으면은 이 친구들 간의 갭을 기준으로 이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게 통화상 거래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원화 거래 대비해서 원화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공격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네. 그리고 특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락을 보여주면은 또 BTC 대비해서 이 친구는 이격을 높여서 상승률이 많이 나왔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치 통화상 거래로 이제 리스크를 조금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변동폭을 좀 줄이고 싶은 분들께서는 상대적 거래를 하고 평가를 하고 변동폭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에 좀 중심을 두시고 뭐 USD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 기준으로 해서 1대1 자산 기준으로 해서 거래한 상품이기 때문에 뭐 달러 거래까지도 뭐 보고 거래하실 분들께서는 이걸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하락장이 좀 강화됐을 때 굳이 투자를 하신다면 BTC나 ETH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상대적 환율을 노리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통화상 코인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금 통화상 코인들이 사실 원화거래 종목들보다 많아요.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트롬, 에이다, 뭐 비트코인 캐시 등등 사실 메인 종목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리스크 이런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몇 종목들은 좀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원화거래에서 상장되지 않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트론이나 시아코인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BTC 종목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은 하락장에서의 리스크는 줄이고 대신에 다만 상승장일 때는 그렇게 공격적인 상승장을 추구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하락장과 상승장일 때 거래 이 장 자체를 바꿔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코인 이슈앤 가이드 멘토님과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강의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 코인 이슈앤 가이드 먼저 화면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중국 주식과 암호화폐 해외 선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simtv.co.kr, 톡스타.co.kr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내일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